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최하입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 33위.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살률 세계 1위, 비정규직 비율, 가계부채 비율은 최고 수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빈곤율과 청년 실업, 저성장과 깊어진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시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또 먼저 출발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불평등을 낮춰줘야 된다. 단순히 법적인 기회 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취업난 속에 모든 걸 포기한다는 M4 세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적 기본 가치인 기회의 균등, 바로 복지의 실현입니다. 양극화,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안 나는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5위권, 비정규직 비율 선진국 중 1위, 국민소득 대비 복지 지출 OECD에서 꼴찌에서 2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그려주는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지난 20여 년간 점점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걱정하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는 경쟁에 기초한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도리어 그게 건강한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경제에 해롭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가장 주된 방법은 누진세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건데 이게 바로 경제 활력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더 벌어봤자 많이 뺏기는데 더 이상 일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창출할 동기가 사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복지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면 일 안 해도 어느 정도 돈 받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비효율적인 생산자들이 자꾸 도태돼야 되는데 그런 보호를 통해서 살아남으니까 이것도 또 경제 효율에 나쁜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고 그 경쟁을 통해서 생기는 불평등은 아무리 크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적자 생존의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가 과연 맞는 걸까요? 우선 지적할 점은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쟁자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으로 얘기하면 모든 선수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또 먼저 출발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핸디캡 제도를 통해 가지고 더 못하는 사람한테 일단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 스포츠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집이 가난해 가지고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러면 밥을 못 먹으면 자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성적도 안 좋아지고 또 그런 애들은 부모가 생계에 쪼들려 가지고 막 밤낮 없이 일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숙제를 도와주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하고 대부분의 애들은 제대로 밥 먹고 다니고 부모님이 숙제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도와주고 소수 부잣집 애들은 과외 선생님들이 또 공부를 도와주죠. 그러면 이런 애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쟁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애들한테 완전히 똑같은 조건을 제공할 수도 없고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 영국 소설가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처럼
모든 아이들을 집단 타가서에서 길러야죠. 그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남에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하게 하려면 부모들 간의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조건의 균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면 복지제도를 통해서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건 불평등을 어느 수준 이하로 낮춰줘야 합니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높은 선진국들인 미국, 영국,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세대 간의 계층 이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보면 부모의 그 소득 계층하고 자식의 소득 계층 간의 상관관계가 0.8 정도 돼요. 그런데 소득 불평등이 낮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를 보면 세대 간의 계층 이동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계층의 상관관계가 0.2,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나라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고 미국 같은 데는 계층 상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미국 일부에서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을 하려면 스웨덴으로 이사를 가라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몇몇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대명사죠. 복지에 많은 돈을 지출할 만큼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국민의 집이라는 복지 이념은 스웨덴의 국가 이념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고용이 곧 복지다. 스웨덴 복지 정책의 단단한 기반은 일자리 제공에서 시작되는데요. 완전 고용과 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고용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개념 아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육 정책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강화로 이어져 저출산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비가 무료인데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도 매월 일정액의 학업 보조금이 지급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3위의 초고령 사회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퇴 후 노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복지는 곧 스웨덴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불평등을 낮춰줘야 된다. 단순히 법적인 기회 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법적인 기회 균등도 있고 또 복지국가를 통해서 최소한의 조건의 균등도 이루어주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최대한 경쟁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요? 그것도 꼭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비생산적인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경쟁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학력시험을 보면 세계 5등 안에 드는 국제교육 강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핀란드 같은 나라는 국제학력시험에서 우리나라 성적이 비슷하지만 학생들이 공부에 쓰는 시간은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되고 국민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은 우리나라의 4분의 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게 핀란드 학교들이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 결과의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의 많은 부분이 진정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등수 올리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에 쓰는 시간 중에 반만 실제 지식 습득에 쓰이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더 잘 봐서 남들보다 더 높은 등수를 따는가를 배우는 데 쓰인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등수 올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입니다. 등수가 높아야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는 낭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등수를 올리는 데 필요한 기술은 진정한 의미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그런 진정하지 않은 등수 올리는 그런 지식에 투자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서로 경쟁만 하는 집단보다는 경쟁과 협동을 적절히 섞는 집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들만 봐도 자본주의 경제가 경쟁만이 아니라 협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업이라는 건 정말 경쟁으로 점철된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개별 회사 차원에서 볼 때 직원들이 무조건 경쟁만 하기보다는 서로 잘 협동할 줄 아는 기업이 더 성공을 합니다. 덴마크가 척박한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낙농국이 된 것은 작은 농장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동조합들은 예를 들어 사료 같은 걸 공동구매해서 생산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개별 농장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싼 유제품 가공시설을 공동구매해서 버터, 치즈 이런 부가가치 높은 제품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품들을 공동으로 판매함으로써 유통가격을 낮춰가지고 매출을 올렸죠. 그래서 덴마크의 개별 낙농장들은 서로 경쟁만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협동을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 잘 되는 것은 그 기업들이 하청업체에 기술 이전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동 연구도 하면서 그들과 잘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하는데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반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죠. 장하준 교수는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지는 우리 모두의 공동 구매라는 것입니다. 복지 제도가 전혀 없다면 모든 개인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일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저축을 하건 보험을 들건 해가지고 육아, 교육, 실직 가능성, 질병, 노후 이런 데 대해서 다 보험을 들어놔야죠, 개인적으로. 근데 인터넷에서 소위 공동구매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 이런 보험을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공구를 하면 얼마나 싸지겠어요. 미국은 공공의료보험이 없죠. 그래서 다 개인이나 아니면 직장이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 자체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들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의료보험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국민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7%인데 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배 반에서 2배가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낮은 나라는 8, 9% 쓰는 나라도 있고 뭐 높은 나라들이 한 13% 정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건강 지표는 미국이 선진국 중에 최하위죠.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으면 경제의 역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복지를 하면 부자는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일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돈 받으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러면서 경제 역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북구 국가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나라들은 복지 지출이 국민소득 대비 30% 안팎으로 20% 부근인 미국의 1.5배, 10%가 겨우 넘는 우리나라의 3배가 되는 나라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복지 국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 나라들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들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역동적이라고 하는 미국보다도 1인당 성장률이 지난 4, 50년 동안 더 높았던 나라죠.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복지국가를 통한 국민 간의 협동이 형평성과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예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복지제도에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가 어느 정도는 따르게 됩니다. 누진 소득세가 있는 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고소득층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가난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연령, 건강 상태, 뭐 이런 자격만 되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부자들도 필요할 때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유럽에 비해서 자금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기 때문에 뭐 중산층 이상들은 우리는 돈 내고 받는 것도 없는데 뭐 저거 늘리기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유럽 나라들은 뭐 우리도 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내지만 그래도 우리도 받을 만큼 받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이 덜한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이 복지 시스템에 편입이 되면 이 사람들도 결국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낮춘 복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익이거든요. 아까 미국의 복지 지출이 20%라고 했는데 그 국민소득 대비 사실 미국 사람들이 개인이 사보험을 들어가지고 뭐 질병이 됐건 노후가 됐건 그런데 대비하는 개인이 하는 복지 지출까지 합하면 미국이나 핀란드나 복지국가 크기가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돈을 쓰는데도 미국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살고 더 불공평하게 사는 거죠. 이런 그 복지 제도를 통한 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 제도가 잘 돼서 불평등이 낮아지면 사회가 더 평화스러워지고 그러면 부자들도 더 살기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불평등으로 인류를 다투는 남아공 같은 나라는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단지에다가 담치고 전기 철조망 치고 기관총 든 경호원들 데리고 그러고 삽니다. 뭐 더 안전할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자진해서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거죠. 남아공보다는 좀 덜하지만 불평등이 엄청나게 높은 브라질에서는 부자를 납치해가지고 몸값을 뜯어내는 사업이 가장 번창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방탄차를 타고 무장 경호원을 데리고 출퇴근을 합니다.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사회 아닙니까? 지금까지 무조건 경쟁만 하는 사회보다 경쟁과 협동을 적절히 섞는 사회가 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동적 복지국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역동적 복지란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를 만드는 보편적 복지에서 시작되는데요. 공평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 역동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 연대에 기반을 둔 공생과 협력의 신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사회 구성들 간의 협동이 설사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도 협동을 통해 추구되는 공생, 사회 평화, 연대감, 공동체 정신 이런 가치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이기적 존재고
따라서 공생의 정신이니 연대감이니 하는 그런 가치들은 말치장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공생, 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름다움의 추구, 사랑, 우정 이런 비경제적인 가치들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경제적인 가치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간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금전적인 것으로 환산하려는 현대 경제학의 사고방식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말이 너무 거창하지만 경제학에 더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도입되지 않으면 경제학 자체도 척박해지고 그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도 더 야만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